네, 정치 맛집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대신에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 하시고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정광재입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오늘 어떠십니까? 홀가분하죠. 예. 그러니까 뭐 알턴니도 이런 알턴니를 뺀 기분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안 나와도요. 예. 이게 이 불안함 속에서 이 지내는 이 시간을 예. 털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4월 4일은 누가 보더라도 8대 0이 예. 상식적으로 예. 혹시 뭐 뭘 얘기가 기념해서 있겠죠. 머리 깎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기념해서 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진짜로? 예. 이제 홀가분하게. 예. 아, 그러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다행이죠.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대드랑 얘기 나오고 예.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이 안 예. 날 수도 있다.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예. 있다. 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 우울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어쨌건 오늘 이제 선고 날짜가 정해지고 이미 평결까지 마쳤다. 오후에 네. 이제 그 소식까지 전해져서 결론이 났구나. 예. 그리고 저도 뭐 서영주 그 소장과 마찬가지로 8대 0 전원일치 그 인용 결정을 예상을 하는데 예. 돌이켜 보면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헌재가 업무가 많았습니다. 예. 탄핵 사건,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등 예. 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고자 하는 약간 이제 네. 정무적인 판단도 좀 네. 있었을 거고 그런 등등을 따져 보면 4월 4일이 선고 날짜로 네. 미리 예. 어쨌든 정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 오늘 오후에 아, 제가 오늘 돌이켜봤죠. 쭉 미리 생각은 좀 돌이켜봤죠. 예. 돌이켜봤더니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 예. 이제 혹시 일정상 좀 미리 다 알고 계셨나요? 미리 그거 알았으면 제가 다 얘기했겠죠. 예. 그런데다가 평결까지 마쳤다는 걸 보고 나서 예. 이게 뭐 4월 4일을 갑작스럽게 잡은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예. 최근에 평일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 예. 30분, 1시간.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강론에 대한 쟁점 정리는 끝났고 예. 최종적으로 뭐 다듬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진단이 예. 있었는데 그게 얼추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 대변인 네. 오늘 홀가분 하시죠? 역시. 같이. 저도 역시 예, 홀가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예. 정치적 불확실성은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해소하는 게 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분이 이렇게 선고 기일 잡힌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예. 거를 보니까 사실 저도 지난주에 예. 이재명 대표의 26일 예. 2심 재판 결과 잡혔을 때 예. 굉장히 기분 아, 좋았는데 그러셨군요. 예. 근데 예. 굉장히 뜻밖의 결과로 예. 허탈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셔갖고 예. 뭐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8대 0 다 예. 인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예. 이렇게 하실기는 아직 이르다.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도 지금 상황에 하여튼 선고 길이 잡힌 건 굉장히 어떤 홀가분하시고 당에서도 계속 빨리 잡으라 그랬으니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예. 얘기했고요. 마침 제가 뭐 이 속보가 나올 때 방송했는데 예. 일단 선고기일이 잡힌 걸 환영한다. 또 예.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도부에서 나온 메시지도 제가 드렸던 말씀과 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동안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눈이 왔잖아요. 예. 이게 봄이 왔나 했더니 예. 또 눈이 왔지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또 계절은 변해서 예. 그렇습니다. 봄이 왔잖아요. 예.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거고 순리가 그 있고요. 끝이 예. 또 다른 것의 새로운 시작일 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는 4월 4일에 예. 어떤 결론이 나든 예. 그 기점으로 해서 그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장이 열릴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지금 기대하시고 있는 공정한 선거 결과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죠?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선거 결과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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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 같습니다. 저 워딩은 당의 공식 워딩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아니야 워딩을 헌법 보니까 정신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그게 그러니까 저랑 정확히 동의하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국민통합으로 좀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것인데 사실상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빨리 선고기를 잡아라라는 거라든지 예. 4대4 뭐 5대3 이런 예. 얘기 하는 것들은요. 본인들도 알아요. 아, 8대0이 그렇게 나올 걸 보시는군요. 아는데 예.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처지. 그거는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선고길이 안 잡혔을 때는 막 5대3? 예. 뭐 이거 헌재 재판관들끼리 보수 진보의 예. 이념 속에 싸운 거 아니야 했지만 사실상 돌이켜 보면 예.
선고일이 나왔다는 건 그런 우리의 불안감에서 기인됐던 그런 썰들이 예. 사실이 아닌 게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의 판결이 선고일이 딱 정해지자마자 다 평의도 끝났고 예. 평결까지 마쳤다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서 8대0 예. 인용이 예. 나올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이미 예. 서로 간에 큰 이견 없이 예. 저는 8대0에 대한 의견을 일치시켰다. 예. 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 추론인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뭐 보충 의견 같은 예.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원 일치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 예. 게 조금 부수적이긴 한데 생중계 그다음에 일반 방청 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네.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장외에서 예. 진영 간에 격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생중계를 할까 싶었는데 안 했고 물론 이제 총리는 뭐 좀 다르니까요 대통령이랑 이번에도 만약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면 예. 이제 생중계 일반 방청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조차도 이미 저는 결정을 내려놓은 거라고 예. 봐요. 거의 동시에 발표했잖아요. 예. 선고 일정하고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헌재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합치됐을 가능성이 높고 예. 의견이 합치됐다면 설마 그게 뭐 기각으로 의견이 합치됐겠습니까? 예. 인용으로 합치됐겠죠.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략 이런 전망들이 더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 그때 당시 5대 2대 1이 나왔어요. 기각이 5명,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했는데 이때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다수의 전망이 뭐 전원 일치의 판결로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게 다수라고 하더라도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리 당은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판단한 것이 있지만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뭐 여전히 5대 2대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각각의 희망을 바탕으로 전망하는 거가 강하기 때문에 아까 다수 의견이 뭐 8대0 전원 일치라는 거고 여론적으로도 뭐 좀 반대하는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보다는 적으니까 그게 소수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탄핵 반대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각하를 주장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김나연이라고 그러죠.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이분들은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 소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소를 내팽개친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4월 4일 날 이게 전원일치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저는 이분들은 국회의원 폐지를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관저 앞에 가서 한 60명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지키겠다고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여러 번 그때도 박제를 해야 된다. 그분들은 하나하나 박제해서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 헌법에 대한 이 무질서 속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분들께서 이 헌법의 무질서를 이렇게 추동했던 분들 저는 하나하나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은 지금까지 탄핵 재판 9대 0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9대 0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민주당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를 받는 거고 그 정치적 평가가 선거의 결과에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지 뭐 거기에 나가서 관저에 나가서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라고 한 부분을 뭐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탄핵 9대 0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절차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 이 위헌적인 요소를 판단을 헌재해 주십시오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재도 이미 국회 탄핵 소추는 남용이 아니다라고 족시했는데 뭘 사가는 건지 그리고 그런 식의 논리면 윤석열 논리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탄핵이 이게 뭐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오랜만에 동의들 하신 날이니까 조금 두 분 덜 붙게.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저 논쟁이 별로 끼고 싶지가 않습니다. 두 분 좀 덜 부딪히게. 아니 저는 뭐 4월 4일 날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을 드리고 싶고. 아니 정 대변인은 오늘 혹시 제가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건 혹시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아니 오늘 기분 좋은 분들끼리 조금 더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말씀은 너무 일방적으로 8대0 인용을 이게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탄핵 소추돼 가지고 거의 이제 파면 직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될 당시에 이제 보수 정당 내부에 어떤 자정과 쇄신의 흐름 이것과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전무한 것과를 좀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분당도 됐고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선거도 승리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뭐 그 결과가 지금 최종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어떤 자전거 쇄신의 흐름도 없어요. 사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는 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러나 대선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도대체 대통령이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뭐 계엄도 내란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에 동조하는 그런 행동을 당의 다수 의원들이 했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한테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할 얘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미 이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수권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아직까지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 건 아닙니다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성하고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적어도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해 여러 번 집권도 했고 또 지금 어쨌든 여당이었잖아요. 그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이 예를 들어 헌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승복한다고 하지만은 내심 승복하지 않고 게다가 내란 속에 윤석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밖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또 최근에 보니까는 무슨 뭐 몇몇 의원들이나 또 전환길 이런 사람들하고 책까지 냈다면서요. 오늘인가요? 그렇게 가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을 합리적 선택을 받기 어려운 그런 정당으로 점점 더 극단화돼 갈 가능성이 높다. 정 대변인 마이크 안 드릴 수 없는데. 뭐 저는 탄핵이 인용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냥 단심이에요. 이건 불복을 할 수도 없고 불복해서도 안 되는 결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 가운데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분명한 국민의힘 내에서의 변화의 움직임과 쇄신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 정당을 지지하고 지탱해 오는 많은 분들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도 우리 정당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정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당내에서도 뭐 결론이 나오면 당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영 대변인 혹시 뭐 국민의힘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딱하게도 이미 차는 떠났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고 방조하고 혹은 선동하고 동조하는 그런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예. 계속 자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4월 4일 날 인용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이 됐다. 네. 갑자기 돌변해서 석고대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하면 받는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까요? 네. 사과라는 것도 어떤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축적된 뒤에 사과가 오는 것이지 네. 갑자기 막 욕하다가 갑자기 얼굴 변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 사과를 받아줄까요 국민들이? 저는 그 시기는 놓쳤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정말 당을 해체한다는 수준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예. 저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 냉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보시기에? 큰 변화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예. 뭐 국민통합 얘기하면서 죄송하다, 송구하고 면목 없다 예. 이 정도 말로 때우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이 가슴에 준 상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도 예. 정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얼마 동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말로 사과하는 걸로는 안 되고 예. 어떤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될 뭐가 텐데 있을까요? 지도부가 사실 계속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간다는 전망이 더 많아서요. 그 간다는 전망이 예. 많고 이게 비대위이기 때문에 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예.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 어쨌든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이 장외에 나가서 윤 대통령 계엄 거의 정당했다. 예. 그리고 내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비호 행위를 했는데 그 방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지도부가 계속 대선을 관리한다는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징이에요. 예.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네. 어쨌든 당을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지도부를 교체하거나 과거에 같으면 뭐 당명을 바꾸거나 네. 재창당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당명 바꾸고 재창당하는 거는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에 시간이 짧다 네. 한다면 최소한 당 지도부라도 바뀌어야 네.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가시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그저께까지 그런 이제 자당 의원들의 네. 이를테면 지금 이제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행위를 방조하던 지도부가 다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우리 대선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수용하기가 어렵죠. 지도부 바뀔 수 있습니까? 정 대변인 말씀하실 수가 좀 곤란한 사안인가요? 아니, 조기 대선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이건 뭐 저희가 아직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섣불리 드리기 어려운 조기 것 대선 같습니다. 가정은 너무 어떤 황당한 가정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얘기해야 될 상황 같아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 대한 뭐 재신임 절차가 있을 수는 있겠죠. 본인들이 거취를 의원 전원에게 물어봐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얘기라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래도 조기 대선을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주장했던 사람이 지도부로서 안고 나머지 85명의 이 말하자면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뭐 징계를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물리적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이 말로만 때운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나 안 내나 저는 똑같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근데 서영지 대변인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올라면 후보가 예를 들어 조기 대선 전제로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어떤 상황이 다를 텐데.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뭐 정광재 대변인 잘 아시겠죠. 정 대변인 그건 국민의힘 일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뭐 여당이요. 한 거고요. 여당은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이건 뭐 제가 당 대변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치를 그래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백가증명식의 그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우리 당으로서는 크다고 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갖고 당원과 국민께 판단을 받아보고 그 후보가 됐을 때 저는 2017년처럼 분당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한 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민주당이 예상하는 것처럼 조기 대선 갔을 때 무조건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41% 얻었고 이른바 문재인 정 대변인 잠시만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 얘기를 탄핵을 전제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 지금 아까 정광 대변인 말씀하시다 말아서요. 저는 2017년 대선 얘기하다 말았는데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 얻었고 당시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더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심에서 일부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하지 않는 우리 정당의 모습으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면 그때 상황은 지금과는 또 완전히 다를 거다.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는 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조금 이런 헛된이라고 해야 되나요? 헛된 희망 같은 부분들 그 2017년도 얘기에 비견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탄핵에 대한 혐의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탄핵에 대한 혐의는 하늘과 땅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냥 전두환의 다음으로 내란 행위를 대한민국의 정치에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전두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는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산도 있을 뿐더러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어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못나서 무능해서 최순실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갔다라는 부분이 뭐 반박도 가능하고 보수의 설득이 가능했는데 이거는 전두환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념 결정이 되는 순간이요. 보수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온건하고 중도했는 보수들은요. 부끄러워서 다 떠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걸 진작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어서 제가 앞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해체 수준의 변화가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저는 그 2017년도 당시의 조기 대선 결과를 좀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탄핵 찬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들 중에 절대 다수가 탄핵 찬성파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까지 결국에 홍준표 후보만 탄핵에 반대했던 이제 그런 후보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탄핵 찬반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8대 2였거든요.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전 지금의 민심이 탄핵이 인용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만으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별로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보이느냐 그걸로 국민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냐 이게 핵심일 텐데 그걸 할 만한 주체가 없어요. 지금 지금 지도부를 포함해서 얘기 다시 말씀하시면 후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당의 쇄신 개혁 내지는 뭐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가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뭐 당내 그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압도돼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주춤했고 이제 별다른 그 뭐랄까요 경쟁력을 지금 그 내부에서 보이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여전히 완강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그 지지층의 흐름이 이를테면 당내 경선 구도에 말하자면 이 주류가 된다면 그냥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 대선 끝난 이후에 뭐 당연히 대선을 해보나만 하는 대선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과거에 집권을 여러 번 했던 정당하고는 매우 다른 정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소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등치시켜서 똑같이 뭐 쿠데타를 했다 이런 평가는 저는 동의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실탄 사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못 받고 국민적 평가가 냉혹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했었던 행위를 그것과 같이 국민이 똑같이 평가할 거다라는 데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앵커께서 질문하신 우리 당의 후보가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뭐 만약에 내일 경선을 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나오는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내일이에요, 거의. 내일 모레 한다는. 그렇지 않죠. 이게 저 한다고 하더라도 20일 정도라는 물리적인 경선 기간이 필요하고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냐, 명분 있는 후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이 평가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경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러진다면. 달라질 것이다 파는. 서영주 대변인. 그러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으로 흡수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김문수 전 장관이 원래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었고 지금도 심정적이나 발언이나 생각은 자유통일당하고 거의 걔를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의 보수적 가치를 실행할 만한 후보를 못 내서 자유통일당의 걔를 같이 하는 분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낸다. 저는 그 수준 자체가 국민의힘은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하면 그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들을 지금이라도 모색하는 것들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당연히 뭐 보수층의 우리 이 당원들께서 김문수 후보든 누구든 선택하면 그래 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서 대변인 보시기엔 남의 집이지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조언인데 제가 자꾸 뭐 누구를 그 국민의힘에 거론을 하면 내가 뭐 그쪽에 줄 섰냐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길은 탄핵을 찬성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저지른 일을 내란 이다고 지목했던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최소한의 숨을 쉬면서 명맥은 유지할 수 있다. 누굽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겠죠. 하나입니까? 뭐 없잖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입장을 좀 바꿨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있기는 있으나 두각되지 않았고 현장에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밀고 들어와서 조기 대선을 국민의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오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아주 그냥 명확하니까. 그런데 정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도 보수의 어떤 정당의 가치가 파트너인데 좀 불편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좀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 보수당의 어떤 지지자로 좀 빙의해서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대선에 나가서 이길 것 같으면 지지를 해요. 이길 것 같으면. 근데 딱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미운데 뭐하러 지지하겠습니까? 미워도 보수당 후보를 지지하려면 적어도 유권자들은 아무리 미워도 쟤 밖에 나가서 붙어볼 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야 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는 한동훈 후보가 했던 그 어중간한 그 선택 때문에 나가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보수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운데 뭐하러 지지해줘서 쟤를 키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견주어서 특히 민주당과 견주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붙을 때 붙고 정확히 할 얘기 할 때 하고 했으면 그렇죠. 지금의 이상은 아닐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역부족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 의원들의 대다수가 어쨌든 본인하고는 다른 입장이었고 사실은 거의 축출되다시피 대표직을 물러난 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본인의 선명성을 유지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 세력이 붙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과 비슷했을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해요.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 대선이면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지지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도 그나마 최선의 카드를 뽑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전략적 마인드로 선택을 할 텐데 그게 아닌 바에야 그 감정적인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기에 본인하고 가장 생각이 같은 이런 후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유승민, 뭐 안철수, 오세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이런 분들 오세훈 시장은 좀 애매한데 최근 들어 자기 입장이 탄핵 찬성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좀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의 그분은 대선에 나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초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과연 이 당을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이제 저 쇄신과 변화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이 뚜렷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분들도 한 얘기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의 그 이외에 다른 비전과 같은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성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들의 전략적 선택이나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을까 내지는 그런 어떤 성난
이 지지층의 말하자면 반대, 반발 이런 걸 뚫고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아까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그런 분들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돼야 한국 정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나은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면 너무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대선은 좀 쉬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제가 거론했던 그런 분들이 어떤 메시지, 어떤 포지션,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번 대선이 다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은 저는 영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 대선이 아니어도 정치는 계속되고 정당은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희 대변인. 네, 저는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본인의 선택 1순위로 고려 대상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2021년 그 경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혀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른바 외부에서 모셔와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자 경쟁력을 누가 잘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나오는 뭐 여러 조사들은 양자 경쟁력을 평가할 때 아까 박원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잘 싸울 거라고 이 객관적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현타가 분명히 자꾸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시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다면 현타의 시점이 우리 당원들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의 수준을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저는 충분히 전략적 판단을 할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리의 지지층을 보고 이게 모든 보수층의 당원이라고 착시 아니면 그런 확증 편향을 갖는 성향이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표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표집 표본에서의 흐름만 보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양자에서 월등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그냥 표본조사의 천 몇 명이지만 사실상 다 펼쳐놓고 국민적인 선택을 받는다면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거리의 지지층과 아스팔트 지지층만 보면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좀 딱한 말씀이지만 그건 정당, 공당으로서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광훈식 정치예요. 그냥 동아면세점에 본인들의 송도와 사람들 모아놓고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주입하고 거기 서로 즐기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일 안에 강부터 건너는 게 먼저지 이재명 대표 뭐 네거티브하고 해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는 현실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게다가 그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큰 말하자면 숙제 혹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을 때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힘으로서 다행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이 뭔가 이 경선 구도에 개입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당을 만들어서 방패막을 삼으려고 하면 그럴까봐 검찰이 잡아낼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닌가요? 검찰이 잡아놔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잡아낸다는 아니고, 설이 많죠.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이분 성정대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러 들면 그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될 거예요. 그건 맞죠? 이런 분석은? 아니 근데 사법적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놓겠습니까? 그렇죠. 사법적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거고.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뭐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 당연히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논리는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에.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죠. 그러면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질문입니다. 아니,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보다 수준 높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 뭐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정치적인 영향력 저는 그냥 유튜브 수준일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어요. 그나마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아집이 있고 망상에 빠졌어도 봐줬던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이 유지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 불편함과 느림 속에서도 국민들이 버텨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해요. 일반인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권위가 있나요? 뭐 능력이 있나요? 그의 성격대로라면요. 그분은 그냥 유튜브에서 정치를 배운 그냥 검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유튜브 정치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맞죠. 국민의힘은 바로 절연을 하고 나서 살 방도로 찾아라. 그런 조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당연한데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지금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부쩍 이제 윤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뭔가 이제 윤의 대리인, 대변자인 듯한 포지션을 취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걸 순교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윤을 순교자 삼아서 그걸 디딤돌로 우리가 정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요. 오늘 책 쓴 분들 다 그런 분들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구도라는 게 여전히 이제 탄핵이 옳으냐 틀리냐. 뭐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잘못했냐 뭐 잘못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도가 형성되면 참 한심한 그 경선 구도예요.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더더욱이 자성과 쇄신과 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칫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쪼개질 수도 있는 사실 쪼개져야 정상입니다. 그쯤 되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후보 만들겠다고 휘젓고 거기에 당내 일부가 부안해동한다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정치 같이 못한다고 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힘조차 없는 게 지금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가. 우리 정광재 대변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시간 끝났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정광재,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